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37화 환공광합입니다. 구셀환, 공평할 공 또는 공변될 공자기도 하고요. 발을광, 몰합입니다.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환공이 바르게 하고 합하였다 입니다. 주공이 기초를 닦은 주나라는 봉건제를 유지하며 약 780년간 그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왕실의 힘이 빠져 천자보다 오히려 제후들의 힘이 더 커지는 지경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대륙은 다시 제후들끼리 다투는 전쟁터가 되었으니 이를 춘추 전국시대라 부르게 됩니다. 먼저 춘추시대 패권을 잡은 5명을 춘추오패라고 하였습니다. 춘추오패는 제황공, 진문공, 송량공, 진목공, 그리고 초장왕 등입니다. 때로 기록에 따라서 송량공과 진목공 대신에 오왕 합녀 또는 올랑 구천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기 이 5명의 춘추 5패에서는 송량공 대신에 여기 오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합녀죠. 특히 이 5패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가 바로 이 제나라 황공이 되겠습니다. 제나라라 하면 강태공이 무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제후국이죠. 제황공은 그러니까 강태공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제황공은 성이 강시고 이름은 소백이며 관중을 제상으로 등용하여 경제 활성을 통해 부강한 나라를 일구고 천하를 바로잡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이 천하 패권을 잡은 제황공은 제후들을 규합하여 천하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했는데, 이 제후들을 소집한 횟수가 총 9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논어 헌문에 말하기를 황공이 제후를 9번 규합하고 천하를 바로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사기에는 군용수레로 3번 모였고 성용수레로 6번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황공은 관중을 등용하여 힘이 약한 제후국을 돕고 천자인 주나라 양왕의 자리를 안정시켰습니다. 북으로는 오랑캐인 산융이 남하하는 것을 막았으며, 남으로는 강국인 초나라가 북진하는 것을 멈춰 세웠고, 다시 초나라가 주나라의 공문을 바치도록 서약까지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내란에 빠진 이 주왕실을 바로잡아주고 천자인 해왕으로부터는 제후의 우두머리라는 백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른 정사로 인해서 제황공은 이 춘추 5패의 첫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 이 환공광합이라 함은 이 황공이 천하를 바르게 잡고자 제후들을 한자리에 모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셀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나무목 변에 백풀선이 합해진 구조입니다. 나무목은 이 나무의 분기된 이 뿌리와 가지를 그린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나무, 목재를 뜻합니다. 또 나무는 이 땅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에서 목화토금수 오행의 시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행에서 목이라 하면 계절적으로 봄을 의미하고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백불선은 지금은 뻗칠 경으로도 이렇게 불리고 있으나, 그 기원을 살펴보면은 이 백불선과 뻗칠경은 전혀 다른 의미와 형태를 가진 자형 두 개가 오늘날 하나로 통합된 것일 뿐입니다. 네이버 자전을 찾아보면은 이 뻗칠경자가 본자라고 소개되어 있으며, 뜻도 이 두 자가 서로 공유하여 동일하게 오늘날 취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배풀선이 들어간 원자는 이 지면자가 들어가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가 배풀선이죠. 각골자를 보면은 이 움집 안에 이렇게 뭔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 둥글게 말린 형태로서 이 나무의 표피 혹은 죽간이 이렇게 돌돌 말린 걸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족장 혹은 제사장의 조서를 의미하며 나중에는 왕의 조서 또는 왕의 선포문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형은 부족이나 나라의 중요한 사실을 모두에게 널리 공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 자형의 뜻이 밝히다, 널리 알리다, 널리 펴다, 떨치다, 베풀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양단이 이 말린 형태에다가 소년으로 와서는 이 서고에 보관된 이 죽고의 돌돌 말린 이 옆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면자가 이런 없는 형태가 이 간략화된 여기 배풀선이 된 것입니다. 이자는 이 뻗칠공입니다. 이자가 처음 구송자로 들어간 거는 이 항상상인데, 이 항상상의 각골 자양은 보면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이렇게 반달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달은 이 상현달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 이 옆에 마음심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마음심과 달월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이 매일같이 이 땅과 하늘 사이를 오가는 이 달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꾸준함, 항상,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건문에 들어간 이 마음심은 결국 변치 않는 것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이 소전 이후 자형에서는 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는데, 이거는 바로 이 아래와 위를 서로 연결하는 이런 사다리 또는 계단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자를 말이죠. 이게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사다리 혹은 계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는 이제 구성자의 의미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뻗치다, 가로지르다, 건너다, 연접하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로 연결하는 줄을 뜻하는 밧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재료를 뜻하는 밧줄의 재료인 실사자와 여기 금자, 뻗칠 금이 이렇게 서로 합쳐진 것이 이 밧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선자와 금자는 원래 어원 자체도 틀린데 오늘날은 이렇게 서로 같은 자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구셸화는 보면은 이 소전에 등장한 자형입니다. 보면은 나무목과 여기 배풀선의 합자죠. 두루, 널리 베풀다, 그런 의미의 이 선자와 나무목이 합해진 자형이 되므로 이거는 나무인데 매우 큰 나무,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베푸는 나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 구세다, 위풍당당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베푸는 나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자는 이 무환자 나무를 지칭하기 위해서 만든 자형이기도 합니다. 이 무환자 나무, 이게 무환자 나무인데요. 이자는 이 낙엽 활력 교목으로 높이가 거의 30m 이상 자라고 나뭇잎도 30cm 이상의 매우 큰 기골 견잎 구조입니다. 원산지는 인도고요. 중국을 통해서 1200년경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은 남해와 전남 지역에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 줄기와 열매에 천연 계명 활성제가 있어가지고 외국에서는 이 나무를 소베리, 즉 비누 열매라고 부릅니다. 여기 무환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근심과
우환을 없애는 그런 열매, 그런 뜻인데요. 중국에서는 이 나무 몽둥이로 귀신을 쫓아내는 구마의식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가 무환자 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이 무환자 열매로 염주를 만들어 잡념을 물리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종으로 모감주 나무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무환자 나무는 지금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익히 아는 모감주 나무는 저희 동네 충렬사 입구에 한 그루가 있기도 하고요. 이게 이 무환자 나무로 만든 염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환자 나무에 달린 이 열매고요. 이 열매가 익은 모습입니다. 이 시방이 그러니까 천연 비누가 되는 거고, 이 까만 알이 염주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는 공평할 공 또는 공변될 공입니다. 공변이라 하면은 양변이 동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자는 여기 444와 8, 8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444는 이 당기다, 취하다, 태아 등의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자형 형태는 보면은 이 각골 자형에서부터 거의 변하지 않고 소전에 이르렀고, 오늘날 이 자형이 직선화되면서 둥근 형태는 이렇게 세모꼴로 각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형은 이 둥글게 에워 사는 줄, 즉 물건을 묶는 밧줄 혹은 이런 올가미를 나타낸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 444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여기 벼하자가 추가된 형태가 되죠. 이 자가 이제 444인데 단독으로 쓸 때는 있습니다. 이는 이 별을 묶은 다발을 의미하며 자기 몫의 수확물을 말하므로 내 것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444는 오늘날 그 형태가 이 모난 마늘을 닮았다 해서 이 마늘 모로도 불리고, 또는 이 사람 머리로도 이렇게 봐가지고 불특정 인물을 말하는 아무모로도 그 의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들 자와 자에서 이게 손발이 없는 형태죠. 그래서 태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8, 8은 원래 숫자 8을 의미한 것이나 이 자형의 모습이 이 두 조각으로 나뉜 걸 였다 해서 이 둘로 균등하게 나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숫자를 한번 언급하면서 이 숫자 8은 아마도 사람 몸에 붙은 이 팔에서 나온 것 같다는 해석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평할 공은 이 공평하다, 공변되다 그런 의미도 있고, 보통은 높은 이를 올려 부르는 말로도 널리 쓰이는 자가 이 공자가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공은 444와는 아무 관련은 없습니다. 8, 8자 사이에 이 네모 혹은 입구자처럼 생겼는데, 보면 입구자 치고는 이 뻗어나온 선이 좀 길죠. 이거는 입구자가 아니고 이 네모에 이 줄이 2개 달린 형태를 그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줄이 달린 이 돌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칼로 뭔가를 2등분 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낸 것이 이 각골 자형입니다. 이 각골에서는 그러니까 이 공자와 이 나눌 분은 혼용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후 이 반달 돌칼을 들어간 이 공자는 공평할 공이 되고, 여기 돌도끼가 들어간 형태는 이 쪼개다는 그런 의미의 이 분자로 발전된 걸로 보입니다. 이 반달 돌칼은 구멍을 이렇게 2개 파서 목에 달고 다니는 오늘날 이 주머니 칼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문으로 가면서 이 부는 이 쪼갠다는 의미로 발전되고, 이 공자는 이 쪼갠다기보다는 똑같이 나눈다, 균등하게 나눈다, 그런 의미로
뜻이 달라지게 된 걸로 보입니다. 건문을 보면은 이 각골과 동일하게 이 돌칼로 두 조각을 내는 걸 나타내는 자양도 있지만은 단순하게 이 돌칼에 이 목에 매는 이 줄이 두 개 달려 있는 형태도 나타납니다. 이 두 형태가 가장 많이 건문에서 등장하지만 또 다르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자양도 있습니다. 이 엄마의 배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숫자 2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상둥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똑같은 두 개를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또는 이 아이자 대신 혹은 이 알이 두 개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이는 똑같이 생긴 새 알을 그려가지고 이 두 개가 똑같이 생겼다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문에서 이 공은 그 의미가 이렇게 똑같이 나누다 또는 이렇게 공변하다 또는 이 똑같이 생기다 그런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전을 와서 자행은 이 8팔과 444의 조합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는 이 내 것을 가지다는 사와 이 균등하게 나누다는 이 팔이 합쳐진 형태로 결국은 균등하게 서로 나누어 가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전에서는 공변되다, 균등하게 나누다 그런 의미로 쓰였으며 또한 이러한 분배의 역할을 담당했던 관청 혹은 관리라는 그런 의미로까지 발전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공은 그 분배를 담당하는 높은 사람, 즉 올바른 사람, 높은 지위의 사람을 뜻하게 되었고 이는 차츰 상대를 높여 부르는 일반 관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르게는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여럿이 나누어 가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은 널리, 여럿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음 자는 발을광입니다. 이 자는 턴입구 몸으로도 불리는 상자방과 임금왕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자방의 각골 자형을 보면은 상자방은 옆이 터진 괴 형태입니다. 일부 자형에서는 바닥에 뉘어 위쪽이 트인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 옆이 트여 벽면에 붙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건문 일부 자형에서는 안쪽이 뚫려 있는데 이는 벽에 거는 구멍으로 추정됩니다. 옛날 초가집에는 큰 가구는 없었지만 곡물이나 잡동사니 보관을 위해 괴가 한두 개쯤은 다 있었습니다. 상자방은 이러한 나무괴를 그린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상자방은 그 의미가 상자, 모난 그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금왕은 이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땅을 딛고 선 큰 대자 모양의 사람입니다. 이는 이 설립자의 각골 자형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머리에 획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하늘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머리 장식을 한 부족장이나 제사장을 의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자형은 형태는 비슷하나 이 도끼 형태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관리를 뜻하는 선비사와 비슷합니다. 선비사도 건문 형태는 이 허리춤에 차는 이 도끼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왕과 달리 이 위쪽에 획이 하나 없죠. 이 무기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의미하게 되어 나중에는 한 나라의 왕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옥구슬을 꿰는 형태에서 출발한 이 오곡자가 있는데요. 이 옥자는 벌써 건문에서부터 이 임금왕과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오곡자는 임금왕과 구분 짓기 위해 일부러 오늘날에는 이 획을 하나 더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광은 이 건문을 보면은 이 상자방이나 임금왕과는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건문자형은 이 엮어 만든 이 대광줄이 그런 형태와 이 안에 날생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날생자입니다. 날생자의 건문 형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정확하게는 무엇을 의미하고자 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금문자형은 이 대광줄에 뭔가 생겨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이 한쪽이 트여 있으니 이 광주리보다는 대로 만든 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키를 켜서 이 쭉정이는 버리고 이 알곡을 취한다 그런 걸 나타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은지 몰라도 이 광자는 처음 의미가 이 바르게 하다, 바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소전을 오면은 이 자형은 다시 이 상자 방자와 이 안에 무성할 왕자, 이게 무성할 왕자인데요. 무성할 왕자의 합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발을광의 이 본자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자가 무성할 왕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본자입니다. 그리고 이 임금왕이 들어가 있는 건 간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간자체가 더 많이 쓰이고 있죠. 이자는 이 풀조자와 왕성하다는 의미의 이 왕자가 합쳐진 형태로서 풀이 무성한 걸 나타낸 자형입니다. 따라서 이 소전자형은 이 함지 안에 풀이 무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이 여물통에 풀을 거듭 담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대에는 이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대강줄에 밥을 담아 가지고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자는 또 다른 의미로 구원하다, 돕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자는 또 대광줄이란 그런 뜻이 있어서 이 광주리가 가지는 휘고 비틀어서 이 광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뜻이 휘고 비튼다는 그런 의미가 발전해서 두려워하다, 겁내다 그런 뜻도 있고, 사람을 휘다, 비틀다 해가지고 장애인을 만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왕으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자는 보통 장애인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안전뱅이 왕으로 불리웁니다. 이 발을 광자가 이 구성자로 쓸 경우에는 주로 이 광주리가 가지는 이 껍데기, 털, 태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재료가 이 대죽자가 들어간 게 바로 이제 대광주리를 의미하는 광주리 광자죠. 그리고 이 휘고 비튼다는 이 광자에 여기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겁낼 광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눈목자에 광자가 들어갔으니까 이 눈 아래의 테두리 즉 눈자위를 뜻하는 눈자위 광자가 있습니다. 또 이 나무목이 들어가면 이 나무 틀을 의미하죠. 그래서 문틀 광자가 되겠습니다. 또 바퀴차가 들어가면은 이 둥글게 휜다 바퀴처럼 그런 의미가 합니다. 그 휠광자입니다. 또 이 사람인에 들어간 경우는 장애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장애인을 뜻하는 이 절름발이 왕자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몰합이 되겠습니다. 이 몰합은 각골자를 보면은 이 덮는 뚜껑과 아래 입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입구자는 이 위로 입구가 열린 그릇을 그린 것입니다. 이는 손으로 쉽게 열고 닫는 찬합을 그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형은 이 각골 자형이 그대로 변함없이 오늘까지 내려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형태죠. 이 합자는 이 그릇과 뚜껑을 서로 합하는 모습을 그렸다 해서 그 의미가 합하다, 이 둘을 맞추다, 또는 맞짱 뜨다, 또는 명사적으로는 합, 짝 그런 걸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대문은 보통 열어두죠. 하지만 쪽문은 보통 닫아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자는 닫혀있는 그런 쪽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이 합자는 이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이므로 부피 단위로도 사용됩니다. 이때는 합이 아니고 홉으로 읽히는데 한 홉은 보통 180ml 정도 됩니다. 비슷한 자형으로는 여기 이제금자가 있습니다. 이 각골 자형을 보면은 밑에 입구자가 아니고 웬 획이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뭔가 작은 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뚜껑으로 지금 뭔가 파리 같은 걸 딱 덮어서 잡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을 나타내는 자가 이 이제금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환공광합, 즉 이 제나라 황공이 어지러운 천하를 바르게 세우고 모든 제후국을 규합하였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황공이 이 제나라에 즉위하기 전에 그 이전 14대 양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워낙 잔인무도해서 그 친인척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웃 제후국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후 그 양공은 동생인 공동무지에게 살해당하고, 그 무지 역시 신하들에게 살해되어 제후 자리는 비게 됩니다. 이에 제나라 중신들은 피신한 공자들을 불러들입니다. 공자 규는 관중과 함께 노나라로 망명했고, 이 동생인 소백은 포숙과 함께 그 나라로 망명했습니다. 그 나라는 지리적으로 제나라에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이 소백이 먼저 도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규를 모시던 관중은 주군인 규를 위해서 지름길로 먼저 가서 멀리서 오는 이 소백을 활로 쏘게 됩니다. 그러나 활은 소백의 이 허리띠에 있는 쇄골이에 맞아서 이 소백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렇게 먼저 입승한 소백이 제나라 드디어 황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온 이 규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소백은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관중을 역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친인 포수가가 말립니다. 제나라만 다스린다면 저 하나로 충분하지만 천하를 다스리려면 이 관중 말고는 딴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이 제황공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관중을 너그럽게 품어주며 천하를 다스릴 대인배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을 쉽게 믿고 잘 품었던 이 제황공은 이 성품으로 인해서 천하를 움켜쥐었고, 또한 반대로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됩니다. 일찍이 이 관중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황공에게 간신인 수조, 여가, 그리고 위나라 공자인 개방을 절대 이 나라의 재상으로 두지 마시라 충고를 하며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좋은 이 황공은 아부에 능했던 세 사람을 재상으로 결국 임명하게 되었고, 세 사람의 권력 다툼에 이 황공은 밀실에 갇혀 굶어 죽게 됩니다. 권력 다툼이 67일 정도 계속되었고, 나중에 수습된 이 황공의 시신에서는 구더기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유능한 사람을 품게 되면은 천하를 얻지만 간사한 사람을 품게 되면 이용만 당할 뿐이라는 이 사실을 제나라 황공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